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의 문을 김 작가가 열어주겠습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SNS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시대잖아요. 네. 한국은행이 SNS 글이나 사진의 좋아요가 눌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네. 소비 심리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SNS에 좋아요가 눌러진 횟수를 어떻게 소비 심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 때 나타나는 어떤 소비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표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카톡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라인이라고 하든지 다른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기본적인 시장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왜? 그런 플랫폼, 페이스북도 미국 거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미국 거라서 우리 자체 내에 어떤 빅데이터를 모으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통계를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 스스로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소비 성향을 판단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용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800만 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선호도를 미국과 중국 소비자들에게 쓸 수 있을까? 그죠?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체 내의 인스타그램이나 우리 자체 내의 플랫폼, 페이스북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소비자들의 선호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는데 빅데이터를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없다는 점이 아쉽고요. 중국은 알리바바와 탄센트처럼 그런 빅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경쟁에 있어서는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아마 그런 이야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축구대표팀이 소집됐습니까? 네, 그 축구대표팀이 31일에 그 서울에서 이란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9차전을 치르고요. 네. 다음 달 5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원정 10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3위 우즈벡의 승점 1점 차로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파주에서 26명 중에 또 K리거 등 16명이 먼저 소집됐고 손흥민 등 그 유럽파는 28일에 가세합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그동안에 슈틸리케 감독 밑에서 이 경기력을 보면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상승 곡선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 또 아무래도 또 감독의 또 용병술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요. 예. 당시에 선수들이 좀 투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또 최근에 또 신태용 감독이 또 부임하면서 또 좀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좀 달라진 경기력을 또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축구 팬들이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네, 사실 과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박지성도 또 태극마크를 달면 정말 목숨 바치듯이 뛴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예. 축구 팬들이 또 대표팀이 지더라도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배구 여자팀 대표팀 경기했었죠.
네, 그 배구 대표팀이 최근 아시아 대회에 나갔었는데요. 네. 또 그 김연경 선수가 또 그 이재영 선수에 대한 뭐 차출 문제에 대해서 또 쓴소리도 하면서 네. 또 그 배구협회에 대한 또 행정 문제가 또 지적이 되면서 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네, 양효진. 맞습니다. 네. 양효진 선수. 네네. 코트에서 쓰러졌었잖아요. 네, 지금 워낙 그 여자 배구가 최근에 국제대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또 양효진 선수가 최근 대회에 나갔다가 또 너무 힘들어서 좀 쓰러지면서 중도 귀국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네. 또 여자 대표팀이 또 이어서 또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좀 그 이진을 내보내는 좀 일정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배구협회가 또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좀 국제적인 대회 출전을 또 포기할 수 없어서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적인 일이지만 참 그만큼 선수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축구 소식을 계속 한번 여쭤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에서 이번에 테러 희생자들에 대해서 추모를 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오늘 홈 개막전에서 네. 유니폼 등에 이름을 대신해서 바르셀로나를 새겼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18일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차량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였고요. 네. 또 관중들도 또 우리는 두렵지 않다. 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또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예. 그 스포츠가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 사례들, 제 기억 속에서도 그 뮌헨 올림픽 1972년이죠. 그런 기억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가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선수들을 노리고 선수촌을 급습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11명이 숨진 일이 있었는데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또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또 올림픽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2015년에 프랑스에 하나 또 일이 있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프랑스와 독일 평가전이 열렸는데요. 네. 그 IS 소속 테러리스트가 또 경기장 밖에서 자폭하면서 수명이 숨진 일이 발생했는데 또 5일 뒤에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와 잉글랜드 평가전도 또 예정대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참 이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종교가 사랑과 평화일 건데 테러에 앞장서서 이렇게 종교를 희석시킬까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선수도 최근에 또 바르셀로나 테러에 대해서도 또 어떤 폭력 행위도 거부하고 또 증오도 없고 존중과 관용의 공존이 기반되는 또 평화로운 세계를 원한다 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멋있는 글이네요. 자, 농구 대표팀, 남자 농구 대표팀은 아시아 대회에서 3위했다고요? 네, 그 오늘 레바논에서 열린 아시안컵 3, 4위전에서 뉴질랜드를 80대 71로 꺾고 또 3위에 올랐습니다. 네, 희망이 있네요. 네, 사실 한국 농구가 2년 전에 아시아 선수권에서 6위에 그쳤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8강에서는 필리핀을 대파했고요. 이란과 4강전에서는 또 비록 졌지만 한때 21점 차를 뒤집으면서 또 한국 농구의 저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허재 그 대표팀 감독이 또 젊은 피로 세대 교체를 또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감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감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시사인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 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휴가들 다녀오신 것 같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 다룰 주제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사실적이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관조적인,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영화 택시운전사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는 건데요. 그 반면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5.18 폭동 주장 논조였고요. 오늘 한 일간지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미 국방정보국 소식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쿠데타 세력 일단들은 광주 시민들을 보기를 마치 이 월남에 베트콩 보듯이 전략작전을 펼쳤었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고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역사가 언젠가는 냉정한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그 갈등, 대립 이런 구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나누는 대화만큼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성에 흔들리지 말고 냉철한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팩트 체크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먼저 준비한 내용부터 듣고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만 원? 또 공부하면 택시비는 10만 원이나 준대? 에이,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에 뉴스요 뉴스.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빨리 가야 돼. 손님을 두고 왔어. 역사적인 소재의 어떤 무게감을 눌리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싶었고, 이 아픈 역사를 정말 그 혼신의 힘을 쏟아서 많은 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배우로서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 변호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얘기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뜨거움과 어떤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간절했죠. 광주 사태, 광주 당시 5.18 당시에 벌어졌던 그 상황, 그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법적 정당성도 없는 시민이 무장을 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슨 3.1운동 같은 운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허위 날조고요. 제가 문안 영화는 안 봤지만 보면은 군인들이 쭉 도열해가지고 암자사자대로 일대 사격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없어요. 아직도 전두환은 자기 인생을 돌봐야 할 때가 돼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서전을 통해 자신을 5.18 식긴쿠스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적는 등 추악한 노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하한가는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장롱을 보고 울지 않는 관객이 없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 소사 등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발언 당사자는 즉각 5.18 영령 앞에 사죄를 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택시운전사 장훈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인 성광호 씨 인터뷰, 전두환 대통령 측근이죠. 이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당 등 정치권의 반응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녹음은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월 18일 기념식에서 약속한 내용 들으셨고요. 자, 다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 체크 시간이지 않습니까? 팩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가 truth이냐 false이냐는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각자 여러분들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나누는 이 이야기,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역사적인 진실과 사실에 대한 뭐 심판을 내린다 이런 관점에서는 절대 청취하시면 좀 곤란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0만 관객 돌파를 했는데 우리 김준일 대표 예.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예. 고재열 기자는? 네, 저는 봤습니다. 보셨고 예. 저는 아직 못 봤고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기 못한데 볼 생각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더 참혹한 영화를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이 현대사의 아픔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런 영화를 보기에는 아직까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한 1000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네.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 택시 운전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다루는 영화는 아닙니다. 네. 그런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객을 택시에 태우고 예. 5.18 현장을 둘러보고 오게 만드는 영화고요. 그리고 시선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겁한 자의 시선으로 그 민주화운동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도망가고 싶고. 네.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그런 우리의 심리를 대변해서 네. 그 광주와 민주운동의 현장을 보고 오는 영화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김준일 팩트체크. 영화 평론가 뺨치는 일단 광주 5.18 민주항쟁을 이제 소재로 한 게 지금까지 이제 이게 5번째거든요. 예. 이제 대중 영화로서는 1996년에 이제 꽃잎이 있었죠. 예. 이제 장선우 감독이고 이정현 씨가 데뷔했던.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했던 이제 박하사탕 그 이창동 감독의 2000년 작품이 있고요. 예. 그 2007년에 화려한 휴가 김상경 씨가 주연을 맡았죠. 그리고 2012년에 강풀의 그 웹툰 원작인 26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택시 운전사인데요. 그거의 5작품이 쭉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제 뭐 고재열 기자가 좋은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다루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휴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박하사탕도 좀 역사적 부채의식이 굉장히 강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그 희극 그 연기가 가능한 그 송강호 씨가 이거를 함으로써 좀 그런 부담감을 약간 덜어놓으면서 이 영화를 관조자의 입장에서 하지만 동감은 할 수 있는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많은 관객이 그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슷한 시기에 사실 앞에 나왔던 영화가 뭐 우리 외화인데 덩커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덩케르크인가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영화도 방금 말씀하신 비겁한 자의 모습인데요.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후퇴하고 살려고 발부둥 쳤던 젊은 병사들이 영국 도보 해협을 건너왔을 때 모포자락을 덮고 배식을 해주는 할아버지 앞을 지나갈 때 그 할아버지가 어깨를 툭툭 건드려주면서 살아 돌아왔잖니 기운 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비겁한 자의 모습을 광주 사태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택시 운전사는 우리 고재열 기자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를 데리고 어떤 장면과 어떤 장면 어디까지 진실, 어디까지 허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적 개연성을 이루는 부분, 그러니까 좀 배경이 되는 설정들은 역사적 사실에 상당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발해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택시 그리고 버스들이 와서 차량 시위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어떤 이 영화적 개연성을 이루는 부분은 실제 사건에 맞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이제 허구를 좀 가미했죠. 이를테면은 영화에서 이제 뭐 카 체이싱 장면이라고 차량 추적 장면이나 뭐 몇 가지 이제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발발했던 그런 순서나 장소나 사건 것을 따른 다음에 거기에 상상력을 입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위에다가 상상력을 입혔다. 하나의 다큐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또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 김사복 씨가 이 어떤
어떤 분이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죠. 예. 이제 그 힌츠페터 여기 이제 독일 외신 기자와 함께 이제 택시 운전을 했던 분인데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김사복 씨라고 나오진 않고요.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김만섭 씨. 김만섭 씨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제작진이 처음에는 김사복 씨를 이제 찾으려고 이제 했는데 그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제 그냥 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후에 이제 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 상에 이제 영화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버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글을 올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진실에 가까운데 다만 김사복 씨의 증언을 직접 듣지 못하고 영화를 제작했기 때문에 김사복 씨에 대한 어떤 설정이나 이런 거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사복 씨 설정이 이제 실제 좀 다른 부분은 일단은 그 택시를 타고 갈 때 우연히 타고 간 게 아니라 미리 연락을 받아서 준비를 해서 태워갔고요. 그리고 이제 위르겐 힌츠페터 외에 그 직장 동료나 또 다른 독일 기자 이렇게 3명을 태우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일본에서 편집한 다음에 다시 서울로 바로 넘어와서 5월 23일 날 광주에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때도 김사복 씨가 위르겐 힌츠페터를 데리고 갔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에 따르면 이제 가족 관계 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아들이라는 분이 아버님의 사진을 그 영화 제작사 쪽에 보내가지고 그 제작사가 아마 이 힌츠페터의 부인에게 전달해서 지금 본국에 가서 거기 혹시 김사복 씨 옛날 사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했으니까 조만간에 그 여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택시 운전사 영화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